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오고요. 장인지능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4일 미국 3대 지수는 혼조로 장을 마감하면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다우 지수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필 떨어진 채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장 초반에는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다소 실망스러워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장 막판에 기술주 매도세가 일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약 24만 9천 명 줄어든 187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소폭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신규 실업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속해서 늘어나면서 4천만 명 넘게 누적돼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의 4월 수출도 20% 넘게 줄어 무역 적자가 494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한 점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부양책은 하방 압력을 다소 줄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이날 회의를 통해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6천억 유로 증액하기로 해 총 1조 3,500억 유로로 확대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소식도 간단히 함께 전해드리면 미국이 자국 항공사의 여객편 운항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을 향해서 보복성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중국 당국이 외국 항공사의 중국행 국제선 운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최근 몇 주 새 양국 사이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볼까요?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 장중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다가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은 키워서 보합권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05% 올라 26,281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실까요? 0.7%에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면서 9,615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을 해서 장중에 반등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하락 전환해서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2%대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볼까요? 0.34% 내려 3,112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역시나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하락폭을 조금은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혼조로 장을 마쳤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지난밤 상품 시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채권이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0.078%포인트 올라서 0.8%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중앙은행에서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밤 사이에 팬데믹 긴급 채권 프로그램, 우리가 PEPP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6,7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확대를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는 5,630억 달러였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이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만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채권을 매도했다는 이야기였었겠죠. 이와 더불어서 이 금 가격도 지난 밤 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약 1%가량 상승했는데 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여기에다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금값은 지난 밤 사이에 1% 정도 올라서 1,722달러 정도 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달러 약세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럽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다 보니까 유로화 가치가 최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유로화가 올라가다 보니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5월 중순에 100을 하회한 이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0.47% 내려서 96.82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산 합의를 좀 지켜보자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장혜진 앵커가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 이 경제 재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업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간밤에 발표한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87만 7천 건에 달해 정점을 찍은 이후 9주 연속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 대란 이후에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으로 지난 4월 한 달간 2,05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면서 일자리가 사라진 가운데 마켓워치에서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한 달간 725만 명의 실업자가 추가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11주 동안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매주 수백만 명을 기록해 총 4,26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노동부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거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4월 실업률은 14.7%로 집계가 되면서 또 역대 최고치로 역시나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5월 실업률이 19%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마켓워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학자들은 이 비공식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25%까지도 예상이 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업률에 따라서 경제 재개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지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S&P 500 지수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제 전 고점까지 약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S&P 500이 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간다면 이 남은 10%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동안 그 상승을 주도하게 될 업종은 어디가 될까요? 마켓워치에서는 금융주와 산업재주 그리고 소비재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마켓워치에서는 조금 억지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데이터트럭 리서치의 공동 창립자인 니콜라스 콜라스에 따르면 가능할 것도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향후 S&P 500이 10% 상승해서 전고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는 100% 코로나 팬데믹 극복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 만약 랠리를 보인다면 펀더멘탈이나 기술적으로 모두 강한 금융주, 산업재주, 소재주 이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극복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금융주입니다. 금융주의 경우에는 S&P 500 지수 가운데 11%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섹터보다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고점 대비 여전히 21%나 떨어져 있는데 경기의 회복 기미만 보이게 된다면 이 섹터에서 상당한 보상을 돌려줄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허니웰이라든지 아니면 이 UPS,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 산업재주의 경우에도 경기 회복과 함께 오를 수 있는 섹터로 꼽았습니다. 사실 이 분석을 내놓은 이 니콜라스 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4월 15일 한창 S&P 500이 더 떨어질 거라면서 1,700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던 시기에 S&P 500이 3,200을 갈 거라고 전망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당시에도 이 전망은 억지스러워 보였지만 지금은 3,200까지 한 2%밖에 남지 않았다고 일침을 날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금융주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페이스북이 올 여름부터는 외국 정부가 관리하는 매스컴의 광고를 금지시킨다고 전했습니다. CNBC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Facebook will block ads from state-controlled media outlets. 이 소식은 이 결정은 2020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부 개입을 막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때죠. 페이스북이 여기에 실패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샀던 것을 고려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또한 정부에서 관리하는 매스컴을 표시를 하고 사용자들에게 누가 게시했는지 등의 정보를 알릴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며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에 대해서도 공개 토론회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개입으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매체로는 러시아 매체로 러시아 투데이와 스푸트닉 from 러시아가 포함이 되고요. 중국 관영 언론 CCTV와 신화통신이 해당되게 됩니다. 앞서 트위터와 스냅챗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인 인종차별 시위에 관한 콘텐츠를 게시한 것에 대해서 사양을 한다면서 규제를 선언했는데 페이스북이 오늘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고집하고 그냥 내버려두기로 한 결정이 옳다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찬반 의견들이 오갈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 반도체주의 주가가 크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동학개미들도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 며칠 사이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자 이젠 좀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실 텐데요. 여전히 월가에서는 반도체주가 저렴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를 팔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힌트를 좀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S&P 500은 지난 3월 23일 저점 대비해서 거의 40% 올랐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기간 동안 지수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했던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인데요.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44% 정도 올랐습니다. 연간으로 보더라도 2020년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섹터는 5% 올랐는데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2.5% 하락한 걸 보면 정말 그 반도체 지수가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팩트셋은 그 지수 내에서 상승 여력이 가장 많이 남은 기업을 이런 순서로 꼽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2%,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9%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봤고요. 퀄컴도 1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추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과연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야 될 때인가라는 의문이 남게 되죠. 오히려 지금은 팔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고요.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